미국과 중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전례 없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군함 12척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산 함정 도입 계획이었고, 방산 초강대국들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한 필리핀에게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결정이 단 한 척의 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배는 한국 해군에서 40년 만에 퇴역한 노후함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상 지원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고철이나 퍼주는 것 아니냐, 전시엔 쓸모도 없을 거다. 그러나 그 배는 바다에 뜬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 척의 낡은 배가 결국 12척의 구매로 이어졌을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필리핀 해군에서 20년간 복무한 라몬 중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하루였습니다. 태풍 엘리사가 필리핀 서부 해역을 강타한 날이었죠. 저는 팔라완 해군기지에서 작전참모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기상청에서 긴급경보가 울렸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280km의 슈퍼 태풍이 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함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했고 민간인 대피 작전도 동시에 진행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태풍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오후 2시경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기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각 함정과의 통신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기지의 주력함인 라자 후마본 초계함이었습니다. 이 배는 우리 기지에서 유일하게 대형 구조작전이 가능한 함정이었거든요. 라자 후마본, 응답하라. 라자 후마본.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항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1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방파제를 넘나들며 기지 시설물들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통신병 하나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중령님, 라자 후마본에서 긴급신호 들어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지? 엔질룸 침수로 인한 전원 차단, 현재 예인줄로 부두에 고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승조원들은 모두 안전하지만 함정 운항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함정은 소형 순찰정 몇 척뿐이었는데 이 정도 태풍에서는 출항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바로 그때 민간 구조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닐라만 어선 3척 조난, 바탄 섬 주민 50명 고립, 코론섬 리조트 관광객 200명 대피 필요. 구조 신호는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에게는 출동할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작전 해도를 펼쳐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젖은 지도 위에 빗물이 떨어지면서 섬들의 이름이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태풍이 지나간 후 저는 기지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참혹했습니다. 레이더 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통신탑은 뿌리째 뽑혀 나가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뒤틀린 철골과 파편들이 널려 있었고 라자 후마본은 기울어진 채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작전 해도를 햇볕에 말리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해군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구나. 20년간 이 바다를 지켜왔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잔잔해진 바다가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구조하지 못한 생명들에 대한 죄책감, 무력한 해군이라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젊은 시절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바다를 지키는 용감한 군인이 되겠다던 다짐,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다던 열망들이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을 실현할 장비도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다를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바다는 우리에게 등을 돌렸고 우리 해군은 그저 무력한 구경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간절한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해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단순한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2주가 흘렀습니다. 기지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아직도 레이더 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라자 후마본의 수리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손상된 장비들의 목록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마닐라 해군 본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신병이 급하게 제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중령님, 본부에서 긴급 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본부 작전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흥분된 어조였죠. 라몬 중령,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군함 한 척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정부에서 퇴역 예정인 군함 한 척을 필리핀에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미 양국 국방부 간의 협의가 완료되었고 다음 주에 인수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군함을? 그것도 공짜로? 도대체 왜? 저는 즉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 최근 군사협력 현황 등을 찾아봤지만 이런 대규모 지원에 대한 명확한 배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지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지 사령관인 로드리게스 대령이 공식적으로 이 소식을 발표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냉담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한국에서 군함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함급은 울산급 초계함이고 한 명은 정지함입니다. 젊은 장교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사령관님, 퇴역한 군함이라면 상태가 어떨까요? 실제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수 후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상 지원이니까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는 마세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기관장 산토스 소령이 비관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퇴역함이면 대부분 고철 덩어리죠. 한국도 바보가 아닌데 쓸만한 배를 공짜로 줄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정비비가 구입비보다 더 많이 들 겁니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군 생활 20년 동안 배운 교훈이었거든요. 특히 이런 대규모 군사장비 지원은 반드시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더 해봤습니다. 울산급 초계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1980년대에 건조된 함급이었습니다. 이미 40년 가까이 된 노후함이라는 뜻이었죠. 역시 그렇구나. 한국도 골칫거리를 우리에게 떠넘기는 거였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이 배를 폐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차라리 다른 나라에 주면서 외교적 점수나 따려는 것일 거라고 말이죠. 며칠 후 기지 내에서는 다양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배가 한국의 정치적 선전용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비슷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인수팀이 도착하기 전날 밤, 기지 경비병이 수상한 불빛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경, 해무가 짙게 깔린 가운데 큰 선박 하나가 항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해무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군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고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멀쩡해 보였습니다. 배가 완전히 접안하자 선체에 적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ROKS 정지라는 한글과 영문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Justice Without Borders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정의라는 뜻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함교 위에 펄럭이고 있는 태극기였습니다. 새벽바람에 힘차게 날리는 그 깃발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퇴역함을 떠넘기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온 박진수 대령이 접안 후 첫 인사를 했을 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배를 인수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함정이 필리핀 해군의 든든한 전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단순한 의례적 인사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해서 실제 성능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대령님, 이 함정의 실제 상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령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라몬 중령님, 이 배는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은 장비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전쟁에서 철학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용적인 장비였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태극기는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배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 것인가?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함정 인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술검사팀장으로 임명되어 정지함의 모든 시설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한국 측에 항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엔진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수 대령의 안내로 함정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엔진룸이었습니다. 40년 된 함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메인 디젤 엔진 4기가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정비되어 있었고 배관들도 모두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관병 출신인 페레즈 상사가 엔진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거 정말 퇴역함이 맞습니까? 엔진 상태가 거의 새 것 같은데요. 저도 의외였습니다. 보통 퇴역함이라면 핵심 장비들을 제거하고 주요 시설들을 불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배는 모든 장비가 그대로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태까지 양호했습니다. 한국에서 퇴역 직전까지 현역으로 운용했던 함정입니다. 정기적인 정비와 개수를 거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숨겨진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으로 함교와 전투정보실을 점검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통신 장비, 항해 장비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물론 최신 장비는 아니었지만 우리 기지의 다른 함정들보다는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상 목표 기준으로 약 150km입니다. 항공 목표는 80km 정도 됩니다. 그 수치는 우리 기지의 주력함이었던 라자 후마본보다도 우수한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의아해졌습니다. 무장시설을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6mm 주포와 근접방어 시스템, 대한미사일 발사대까지 모든 무기 체계가 완전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탄약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시스템 자체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 상태의 함정을 왜 퇴역시키는 겁니까? 저의 질문에 박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차세대 함정으로 전력을 교체하면서 구형 함정들을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들은 아직 충분히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국가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군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다른 나라에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기술 기밀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막대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잖아요. 점검 작업이 이틀째 되던 날 엔진 시동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무리 겉보기가 멀쩡해도 실제로 가동해보면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엔진 시동 준비 완료. 기관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박 대령이 제게 시동 버튼을 누르라고 권했습니다. 라몬 중령님께서 직접 해보시죠. 저는 망설이면서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엔진룸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 엔진, 두 번 엔진, 세 번 엔진, 네 번 엔진이 차례로 시동되면서 함정 전체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계기판의 모든 표시등이 정상을 나타냈습니다. 엔진 회전수, 연료 압력, 냉각수 온도 모든 것이 정상 범위였습니다. 레이더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통신 장비에서 확인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기지 전체의 시선이 정지함에 쏠렸습니다. 다른 함정들에서 근무하던 장병들까지 부두로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상적인 함정 엔진 소리였거든요. 와, 진짜 돌아가네. 소리 좀 들어봐. 우리 배들보다 훨씬 조용하잖아. 젊은 병사들의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현역 함정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시연용으로만 잠깐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 작전에 투입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날 저녁, 저는 박 대령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정 갑판에 앉아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대령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좋은 함정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 대령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라몬 중령님, 한국도 과거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움이라기보다는 함께 바다를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바다와 여러분이 지키는 바다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20년간 쌓인 회의주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함정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품 조달이나 기술 지원은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향후 5년간 기술 지원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주요 부품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해군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정비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수 절차 마지막 날, 모든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의 성능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함정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것인가? 혹시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일까? 정지함이 공식적으로 필리핀 해군에 인도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지함의 첫 번째 시험 항해가 예정되었습니다. 저는 함정장 델라 크루즈 대위와 함께 승선했습니다. 항해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엔진 성능도 우수했고 항해 장비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승조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장비의 성능에는 만족했지만 여전히 이 함정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중령님, 이 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진동도 거의 없어요. 기관병들은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무장 담당 장교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포 시스템은 좋은데 실제 사격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성능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레이더 성능은 우수하지만 실전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박 대령과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박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이 함정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이 배를 준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박 대령은 실망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지원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은 구해야 합니다. 이 함정은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의 말은 진실 같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일이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그럼 한국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설마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큰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박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얻으려는 것이 있다면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반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친구라는 개념이 존재할까요? 모든 것이 이익관계로 결정되는 현실에서 순수한 우정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음 날 저는 승조원들과 함께 정지함의 모든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특히 무기 체계와 통신 장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혹시 숨겨진 문제점이나 의도적으로 성능을 제한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성능 제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장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중령님, 정말 이상합니다. 이 정도 함정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현역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기술 장교인 로메로 소령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좋은 함정을 우리에게 준 것일까요? 며칠 후 드디어 정지함의 실전 투입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이 우리 영해를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과연 이 함정이 진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확인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지함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해 전체 정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승조원들이 함정의 모든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정비반장 가르시아 중사와 함께 엔진룸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중사, 이 함정이 정말 40년 된 것이 맞나? 엔진 상태가 너무 좋은데. 가르시아 중사는 30년간 함정 정비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정지함의 엔진은 특별해 보였습니다. 중령님, 저도 이상합니다. 보통 이 정도 연식의 함정이면 엔진 블록에 균열이나 부식이 있기 마련인데 이 배는 거의 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인 엔진 사기를 하나씩 분해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엔진을 열어보니 내부 부품들이 모두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피스톤, 실린더, 크랭크샤프트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최근에 오버홀을 했군요. 부품들이 너무 깨끗해요. 2번 엔진을 점검하던 중 가르시아 중사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엔진 블록 옆면의 작은 철판 틈에서 손글씨가 적힌 종이 조각이 나온 것입니다. 중령님, 이게 뭘까요? 종이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어서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박 대령에게 가져가서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박 대령은 종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 함정을 마지막으로 정비했던 한국 기술자가 남긴 메시지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배는 철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든 것이다. 이 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를 바란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비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다른 엔진들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 엔진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번역해 주시겠습니까? 20년간 이 배와 함께 했다.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더 많은 바다를 지키기를 바란다. 기관장 김상훈. 4번 엔진에서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엔진 2만 시간 무사고 운전. 앞으로도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 정비반 일동.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공식적인 정비 기록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엔진룸 정비를 마치고 다른 구역도 살펴봤습니다. 함교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더 장비 뒤편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로 수많은 조난선을 찾았다. 새로운 바다에서도 많은 사람을 구해주기를 바란다. 통신실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무전기로 마지막 교신 모든 승조원 구조 완료. 임무 성공.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하는 무전기가 되기를. 무기고에서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함포는 단 한 번도 사람을 향해 발사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되기를 바란다. 의무실에서 발견한 메시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34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모두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이 의무실이 항상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기를.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저는 이 함정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체온과 감정이 스며든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정비일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함정의 정비 기록이 다른 함정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점검 기록이 아니라 마치 일기처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엔진 오일 교체, 엔진 상태, 양호. 앞으로도 오랫동안 문제없이 돌아갈 것 같다. 레이더 정기 점검 완료. 탐지 성능 우수. 오늘도 많은 어선들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했다. 통신, 장비 점검. 모든 주파수 정상. 오늘 조난 신호 3건 수신하여 모두 구조 지원했다. 각각의 기록에는 담당자의 서명과 함께 간단한 소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업무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함장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항해일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지함 마지막 작전 완료. 20년간 단 한 건의 인명사고 없이 모든 임무를 수행했다. 이 배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자랑스럽다. 새로운 바다에서도 이 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함정에 대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철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신념이 담긴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저녁에 박 대령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 대령님, 이 함정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메시지들을 남기는 것이 한국 해군의 전통 중 하나입니다. 함정을 퇴역시킬 때 마지막으로 그 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두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함정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바다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이죠. 그런 동반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에게 이 함정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료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함정을 우리에게 주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새로운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정지함 갑판에 혼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함정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정지함의 정비가 완료된 지 3일 후 드디어 첫 번째 실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작전실에 긴급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급히 작전실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당직 장교인 산체스 대위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팔라완 남서해역에 중국 불법 어선 7척이 침입했습니다. 현재 우리 영에 깊숙이 들어와서 조업 중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정말로 큰 점들이 우리 영의 안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침입은 처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비정으로 대응 가능합니까? 기상이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고 3m에 풍속 15m, 작은 경비정으로는 출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말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고 파도도 높게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50톤급 경비정으로는 위험했습니다. 그럼 라자 후마보는 어떻습니까? 아직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돌아가지만 레이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작전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순간 저는 막막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동할 수 있는 함정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델라 크루즈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정지함은 어떨까요? 정지함.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작전에 투입해본 적이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과연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정지함의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모든 시스템 점검 완료, 연료 보급 완료, 승조원 대기 중입니다. 언제든지 출동 가능합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시험해보지 않은 함정을 실전에 투입하는 것이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어선들이 우리 어민들의 어구를 파손시키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지함에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직접 정지함에 승선하기로 했습니다. 첫 실전이니만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델라 크루즈 대위와 함께 정지함으로 향했습니다. 함정에 오르니 모든 승조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병사들이었는데 처음 보는 함정에서의 첫 작전이라 불안해하는 기색이역력했습니다. 모든 승조원, 출동 준비. 델라 크루즈 대위의 명령이 함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엔진이 시동되고 각 부서에서 준비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정지함이 부두를 떠났습니다. 항구를 벗어나면서 파도의 높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m가 넘는 파도가 함정을 때리고 있었지만 정지함은 안정적으로 항해했습니다. 함정 성능이 정말 좋네요, 중령님. 이 정도 날씨에도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조타병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된 함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항해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약 2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승조원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병사들도 함정의 안정적인 성능을 체감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령님, 레이더에 목표 포착했습니다. 통신병의 보고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정말로 큰 점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이었습니다. 거리는 약 15km입니다. 현재 우리 영의 안쪽 5km 지점에서 조업 중입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대형 어선 7척이 우리 영해에서 당당하게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우리 어민들의 작은 배들이 어구를 건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함장, 경고 방송 준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지함이 어선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불법 어선들이 도망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령님,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선들이 하나둘씩 그물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경고 방송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경고 방송을 시작하십시오.
스피커를 통해 중국어 경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영해입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영해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어선들이 순순히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7척 중 5척이 즉시 영해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2척도 조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중령님. 보통 이렇게 쉽게 따르지 않는데요. 델라 크루즈 대위도 의아해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몇 시간은 실랑이를 벌여야 했거든요. 정지함이 더 가까이 접근하자 나머지 2척의 어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모든 어선이 영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강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다니.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정지함의 작동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함정은 분명히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함정에 대해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정지함, 무력 사용 없이 임무 완료. 특이사항 없음. 첫 번째 작전의 성공 이후 정지함은 기지의 주력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성공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0월 중순 팔라완 서쪽 해역에서 대규모 불법 조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중군사적 성격의 중국 해상민병대 소속 선박들이었습니다. 중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새벽 6시 작전실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12개의 큰 점들이 우리 영해 안쪽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형 선박 12척, 추정 톤수 500톤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반 어선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선체가 더 크고 안테나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상민병대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해상민병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어민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군사 조직이었거든요. 과거에도 이들과 대치했을 때는 항상 긴장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정지함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다른 함정들은 여전히 수리 중이거나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1시간 후 정지함이 현장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하니 정말로 대형 선박들이 당당하게 우리 영해에서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박들 사이에는 작은 고무보트들이 돌아다니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함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들은 일반 어민이 아닙니다. 델라 크루즈 대위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대치는 자칫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경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첫 번째 경고가 나갔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영해입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영해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조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경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최종 경고입니다. 10분 이내에 영해를 벗어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지만 중국 선박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무보트들이 정지함 주변으로 접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위협 행동이었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고 사격을 실시하겠습니까? 무장 담당 장교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라면 경고 사격 후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과연 무력을 사용해야 할까요? 하지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 대령이 말했던
철학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통할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무력 사용을 보류했습니다. 대신 정지함을 중국 선박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시켰습니다. 무기는 조준하지 않았지만 정지함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지함이 접근하자 중국 선박들의 움직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무보트들이 후퇴하기 시작했고 일부 선박들은 그물을 걷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령님, 세척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고 사격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지함이 더 가까이 접근하자 더 많은 선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지함이 보이지 않는 힘을 발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전 신호가 들어옵니다. 통신병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중국 선박에서 무전이 온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중국어로 통신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는 어업 활동을 마치고 이동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강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0분 후 12척의 중국 선박이 모두 영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물리적 충돌도 없이 상황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령님. 저들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는데요. 델라 크루즈 대위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해상민병대는 보통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정보부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중국 측에서 정지함을 특별한 함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함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물러나게 만든 걸까요? 저는 박진수 대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함정이 가진 의도를 느꼈을 것입니다. 의도라고요? 이 함정은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가 아닙니다.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런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지함은 분명히 다른 함정들과 달랐습니다.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기지로 돌아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함정의 진정한 힘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박 대령이 말한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해역. 그날 이후 정지함이 담당하는 해역에서는 무력 충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정지함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지함의 평화적 해결 능력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임무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풍 시즌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11월 첫째 주, 기상청에서 강력한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태풍 마리아가 필리핀 중부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함정이 안전한 항구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함정 대피 명령. 기지 전체가 태풍 대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지함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내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모든 해상 작전이 중단되었습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한 것은 밤 10시경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전쟁터 같았고 기지 건물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긴급 조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팔라완 서쪽 30해리 지점에서 조난 신호 수신. 어떤 선박입니까? 민간 어선으로 추정됩니다.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며 승선 인원은 6명입니다. 저는 즉시 현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바로 그 해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파고는 7m를 넘고 있었고 풍속은 시속 200km에 달했습니다. 출동 가능한 함정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함정도 출동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당직 장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구조작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구조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난 신호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어떻습니까? 해안경비대도 모든 함정을 대피시킨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라면 최소 8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난당한 사람들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자정이 지날 무렵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난선에서 마지막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선체에 균열이 발생했고 침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구조작전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정지함 출동 준비. 중령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델라 크루즈 대위에게 물어봤습니다. 함장,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정지함으로 이런 조건에서 구조작전이 가능합니까? 델라 크루즈 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지함의 내파성은 우수한 편이고 안정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시도해 보겠습니다. 새벽 1시 정지함이 태풍 속으로 출동했습니다. 항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함정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7리터가 넘는 파도가 함정을 때리고 있었지만 정지함은 견뎌냈습니다. 함정 상태 양호합니다. 기관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조난 지점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저는 정지함의 진정한 성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된 함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항해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조난선은 거의 침몰 직전이었고 사람들은 구명뗏목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구명뗏목 발견. 하지만 구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서 접근하기 어려웠고 구명뗏목도 계속 떠밀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델라 크루즈 대위가 기막힌 조선수를 보여줬습니다. 파도의 움직임을 읽어가면서 서서히 구명뗏목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파도가 잠잠한 순간을 노려서 구조줄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씩 사람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온 것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호흡도 약했습니다. 의무실로 급히 이송하십시오. 함정 의무병이 아이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30분 후 다행히 아이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면서 주변을 둘러보던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정지함이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네, 이제 안전합니다.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배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지함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박진수 대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배는 철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든 것이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젖은 담요를 덮어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정지함에 대해 진정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구조된 6명의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가족들과 재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지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구조작전 이후 정지함은 기지에서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승조원들의 표정도 달라졌고 다른 함정 승조원들도 정지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조작전으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정지함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속에서의 항해로 인한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게도 함정 상태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40년 된 함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점검을 마치고 한미갑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무전기에서 또 다른 조난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팔라완 남동쪽 25L이 지점에서 조난 신호 수신. 어선 한 척, 승선 인원 3명. 이번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다도 잔잔했고 시야도 맑았습니다. 일반적인 구조 작전이었죠. 정지함 출동.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지함에 구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함정들도 출동 가능했지만 정지함이 가장 신뢰받는 구조 함정이 되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선의 엔진이 완전히 고장났고 연료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승선자 중 한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병의 진단이었습니다. 부상자는 50대 어부였는데 어구에 손가락이 끼어서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는 했지만 정식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입니까? 푸에르토 프린세사 종합병원입니다. 여기서 약 3시간 거리입니다. 일반적이라면 헬리콥터를 요청했겠지만 당시에는 헬리콥터가 모두 다른 임무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정지함이 직접 이송해야 했습니다. 최대 속력으로 병원 근처 항구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또 다른 조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바탄섬 근처에서 조난 신호 추가 수신. 관광선 한 척, 승선 인원 15명.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상자를 먼저 병원에 이송해야 할지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이 위험에 처한 관광선을 먼저 구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델라 크루즈 대위가 제안했습니다. 중령님, 부상자는 해안경비대에 인계하고 우리는 관광선 구조로 향하는 것이 어떨까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상당한 어부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함정 의무병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부상자를 먼저 병원에 이송하겠습니다. 관광선 구조는 다른 함정에 요청하겠습니다. 승조원들의 표정을 보니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군사적 관점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지함이라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병원에 도착해서 부상자를 인계한 후 저희는 즉시 관광선 구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해안경비대 함정이 먼저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무전으로 물어보니 이미 구조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관광선의 엔진 고장이었는데 2인줄로 끌고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군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지 고민스러웠거든요. 복귀하는 길에 델라 크루즈 대위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오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손가락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뭔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지함의 진정한 가치는 큰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어부의 손가락을 모두 살릴 수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 같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정지함 갑판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함정이 다른 함정들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때 한미에 붙어있는 작은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아마 태풍 때 떨어진 페인트 밑에서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우린 사람을 싣기 위해 출항합니다.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정지함이 특별한 이유, 한국이 이 함정을 우리에게 준 이유, 그리고 이 함정이 보여주는 특별한 능력의 근원을 말입니다. 이 함정은 무기를 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의 껍질 속에 담긴 것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신념,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지함이 무엇인지, 왜 한국이 이 함정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함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함정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지함 운용 방침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경비 임무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구조 임무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함정의 본래 목적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은 곧 더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지함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지함이 우리 기지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함정으로 수행한 임무는 총 47건, 구조한 인명은 156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필리핀 해군 창설 기념일이었습니다. 기지 전체에서 국기 개양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는 문득 정지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함교 위에는 여전히 2개의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기와 태극기. 중령님, 이제 한국 국기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다른 나라 국기를 개양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태극기를 계속 개양하면서도 언젠가는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지함은 이제 완전히 우리의 함정이 되었고 우리의 철학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이 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지 전체에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깃발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 기지 전체 장병들이 정지함 앞 부두에 집합했습니다. 마닐라 해군 본부에서도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고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필리핀 해군 창설 기념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지함과 함께 개양되어 온 대한민국 태극기를 정중히 하강하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전해준 철학과 가치를 이제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정지함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함정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해군의 역할이 무엇인지, 바다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입니다. 한국 해군의 선배들이 20년간 이 배에 담아온 신념을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때 델라 크루즈 대위가 정지함으로 향했습니다. 함교에 올라가서 태극기 개양줄을 잡았습니다. 기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태극기 하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바람에 펄럭이며 우리와 함께했던 그 깃발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극기가 완전히 내려오자 모든 장병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태극기를 정중히 접은 후 저는 그것을 특별히 제작한 기념함에 넣었습니다. 이 깃발은 영원히 우리 기지에 보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태극기는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함정 자체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깃발 속에는 한국 해군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끝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대사관에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은 함정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지함 갑판에서 승조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필리핀 국기만 홀로 펄럭이고 있었지만 그 깃발이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중령님, 뭔가 새로운 기분입니다. 기관장 산토스 소령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기분인가요? 이제 정말로 우리의 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마음도 함께 품고 있는 배라는 느낌입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태극기는 내렸지만 한국이 전해준 가치는 여전히 이 배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것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홀로 펄럭이는 필리핀 국기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했다고. 정지함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태극기는 내렸지만 그 깃발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태극기 하강식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지함은 공식적으로 필리핀 해군의 주력 작전함으로 편입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닐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저는 정지함의 작전 성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9개월간 총 47건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불법 어선 퇴거 작전 29건, 구조 작전 18건. 가장 주목할 점은 단 한 번의 무력 사용도 없이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지함이 나타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물러납니다. 마치 이 함정이 보이지 않는 힘을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한 인명은 총 234명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한국에 추가 함정 도입을 공식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몬 중령, 정지함 성과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2028년까지 총 12척의 같은 급 함정을 한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척이라는 숫자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도입 계획이었습니다. 몇 주 후 한국에서 대표단이 방문했고 박진수 대령이 단장으로 왔습니다. 라몬 중령님, 정지함이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둘 줄 몰랐습니다. 박 대령님이 말씀하신 철학이 옳았습니다. 계약 체결식이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한 공동 노력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정지함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구조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함정은 여전히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엔진룸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갑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구조된 사람들이 하선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승조원이 구조된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저 배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래, 고마운 배구나. 엄마가 말했잖아요. 한국에서 온 저 배가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렌치를 놓을 뻔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저 배가 우리를 살렸다. 저는 엔진룸에서 나와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구조된 가족들이 부두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도 계속 정지함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정지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 배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교로 올라가서 필리핀 국기를 바라봤습니다. 태극기는 내렸지만 한국의 마음은 여전히 이 배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일지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다.
총보다 강한 철학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다. 오늘도 한 아이가 말했다. 한국에서 온 저 배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 태극기는 내렸지만 그 정신은 마지막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지함은 내일 또 다른 바다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운 그 나라에 대한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12척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첫 번째 배에서 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